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황교안 법무장관이 1999년 삼성 관련 사건을 수사할 때 떡값을 수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걔 좀 사실 여부 본인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삼성그룹 구조본부 출신의 김영철 변호사는 사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삼성그룹 황교안 법무장관이 부장검사로 재직할 당시 성매매 사건 수사 대상에 올랐던 삼성그룹으로부터 1,5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다는 의혹인데요. 이후 황교안 장관은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던 삼성 X파일 사건을 맡아서 삼성에서 떡값을 받은 검사 명단을 공개한 노회찬 전 의원을 기소하고 검사들은 무혐의 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검사 1인당 300만 원씩 5명에게 총 1,5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건넸다는 게 이런 관계자들의 말인데요. 사실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김영철 변호사는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황교안 장관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여기서 쪽팔리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후배 검사들 주라고 300만 원씩 5명분으로 보냈는데 받은 검사가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그 돈 어디로 갔을까요? 1,500만 원 작은 돈은 아닙니다만은, 정말 인간성의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10월 4일 금요일이죠. 즐거운 금요일, 불타는 금요일, 라디오 비평 시작하겠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그리고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의 후원금으로 씁니다. 잉글리시 공부해 집에서 하루에 20분 원어민 선생님과 마주보고 잉글리시 공부해 INGLISH 잉글리시 대한민국 화상영어 잉글리시 화상영어 잉글리시가 이제 4천만 국민 모두의 영어 말하기 고민을 해결합니다. 문의전화 1688-0546, 1688-영어4U. 국제품질 인증 ISO 9001을 획득한 화상영어 잉글리시가 국민TV 청취자분들께는 10% 특별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하는 짓을 보면요, 언론 플레이 하나는 끝내주게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즉 기술적인 측면에서만 보면요, 이명박 때나 노무현 대통령 때보다 훨씬 더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언론 플레이의 기술이 낫다고 하는 얘기는요, 결국은 언론이 장악된 현실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언론 플레이를 해도요,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친박 언론들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죠. IM피트라고 하는 블로그가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9월 26일, 지난달 26일 박근혜 대통령은 기초연금 공약을 파기합니다. 국무회의에서는 죄송한 마음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뭐 시민사회는 물론이고 노인들도 상당수 반발했죠. 그러자 그날 이석기 내란 음모 수사 발표를 합니다. 그야말로 절묘하게 덮어버리는 거죠. 검찰 수사 결과 브리핑을 TV로 생중계합니다. 이렇게 해서 박근혜의 기초연금 공약 파기 하루 넘겼습니다. 그 다음날 9월 27일 진영복지부 장관 항명 사표를 냅니다. 청와대에서 기초연금 최종안을 확정한 데 대한 반발이고, 그러자 그날 최동욱 총장 법무부에서 이른바 감찰조사 발표를 합니다. 정황점검은 나열하고요. 각종 친박 언론, 지상파 방송에서는 톱뉴스로 보도합니다. 또 며칠 지나서 10월 1일 박근혜 지지율이 6.9%포인트 급락했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당연하죠. 진영복지부 장관 사퇴하고 인사난맥, 김무성 의원은 여기자 성추행 논란에 이런 것들이 6.9%포인트 급락을 시킵니다. 그러자 10월 2일 NLL 대화록 수사 발표를 합니다. 그 수사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고 친박 언론들, 장악된 TV에서는 삭제, 은폐, 무슨 지시 이렇게 남발을 합니다. 이게 바로 박근혜 정권의 생 얼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보수적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 한국갤럽 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지난주 대비 4%포인트 하락했고요. 부정평가는 5%포인트 올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직무에 대한 긍정평가는요. 추석 이후 2주 연속으로 하락했습니다. 또 무슨 수를 써가지고 올려놓을지 진짜 궁금해요. 취임 이후 처음으로 부정평가가 30%선을 넘었습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언론이 그야말로 박비의 청가를 부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요.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네. 그 놀라운 일의 배경에는 박근혜 정권의 생얼굴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자기 편에 대해서는 한없이 간대하고 자기를 제외한 남에 대해서는 국민들에 대해서는 가혹하리만큼 잣대를 들이대는 그런 정권의 생얼굴인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천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던 그 원칙에 딱 맞는 사람이 바로 서청원 전 의원입니다. 그 서청원을 온갖 무리수를 써가지고 결국 공천하지 않았습니까? 기준은 남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최동욱을 쫓아낸 것도 결국은 자기가 임명하려고 했던 성접대 스캔들의 김학의가 아니라 최동욱이가 검찰총장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까? 이 쏙 좁고 그리고 검은 얼굴의 정권, 생얼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무리 친박 언론으로 분칠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생얼굴 국민들 앞에 낱낱이 드러날 날 멀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첫 칼럼은요. 참여정부 시절 외교통일안보 수장을 맡았던 송민순 선생의 전작권 전환에 대한 칼럼입니다. 미국에서는 전작권 전환 연기를 없어하는 한국에 대해서 졸업을 거부하는 대학생으로 보고 있다. 능동적 안보를 위해서는 전시작전권을 미국의 손으로부터 대한민국 육군, 대한민국 국군의 손으로 되찾는 전작권 전환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칼럼입니다. 소개해드립니다. 2010년 11월 23일 오후 3시 우리 공군의 F-15K 편대가 연평도 상공으로 출격했다.
그러나 한국전 이후 영토가 포격당한 초유의 사태에서 적진에 출동한 우리 공군은 비행 시위만 한 채 돌아와야 했다. 천안함 침몰 이후 그렇게 강조했던 자위권 발동과 단호한 대응은 허공의 소리가 됐다. 네. 천안함 침몰 이후 연평도의 포격, 결국은 공군 비행기만 잔뜩 띄웠을 뿐 아무 일도 못하고 되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응징하겠다, 어쩌고 저쩌고 말로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비행기 떴다가 바로 돌아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송민순 선생의 설명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상대의 공격 원점을 타격했을 경우에 무력 충돌 확산에 대한 스스로의 작전 태세가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 중심으로 짜인 작전 계획에 따라 하부 훈련만 해온 우리 군의 한계와 확전을 우려하는 미국의 반대에 부딪힌 것이다. 당시 북한 포진지 폭격을 위해서는 군의 방어 태세를 평소의 4단계에서 3단계로 올려야 하는데 이는 한미 연합사령관이 미국의 합참, 국방부, 백악관 순으로 승인을 받아야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북한 포진지 공격을 하려면요. 지금 우리 현실에서는 전시작전권이 없는 우리 현실에서는 대한민국의 육군 참모총장이 국방부 장관에게 건의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는 2010년이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한미연합사령관은 미군입니다. 미국의 합참, 미국의 국방부, 미국의 백악관 순서로 승인을 받아야 가능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정말 대한민국 국군들 쪽팔리지도 않아요? 맨날 시위하고 북한을 응징하고 북친 어쩌고 저쩌고 하는 씨부랑거리는 이런 인간들이 그 속내에는 연평도가 포격을 당해도 대응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사람이 아닌 미국 시민인 한미연합사령관이 미국의 합참과 미국의 국방부를 거쳐서 미국 대통령의 허가를 얻어야 가능하다는 사실 창피하지도 않네 이런 얘기예요. 그럼에도 그의 우리 정부는 핵과 미사일을 포함한 북한의 위협을 이유로 미국의 간곡히 요청해 2012년 4월로 예정됐던 작전권 전환을 2015년 12월로 연기했다. 당시 우리 국방부는 작전권 전환을 충실히 준비해왔고 연합 방위를 주도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양국 지도자 간의 정치적 결단을 따른다고 발표했다. 자, 그랬던 국방부가 그것도 2012년에 이명박 때입니다. 이명박 시절의 국방부. 이명박이 오바마와 만나가지고 전작권 전환을 2015년으로 그리고 나서 또 미국 무기 얼마나 우리가 또 사줬습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국방부는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해서 충실히 준비를 해왔고 연합방위를 주도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명박이하고 오바마가 결정한 사항 따른다. 하긴 국방부 장관이야. 대통령이 결정하면 따라야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실제로 우리 군은요. 2006년부터 전시작전권을 전환한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미국의 손으로부터 한국의 손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여기에 필요한 전작권 환수죠. 지휘통제체계를 개발하고 한미연합 훈련을 주도해 왔습니다. 많은 전문가들과 다수 국민들은 아쉬워하면서도 최소한 2015년 일정은 지켜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금년 5월 재연기를 요청한 데 이어서 엊그제 한미 국방장관은 재연기를 염두에 두면서 전시작전권 전환의 시기와 조건 협의를 계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요. 한국군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졸업을 거부하는 대학생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수준은 돼야 독자적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거나 작전권이 전환되면 미군이 떠날 것이라는 심리 상태 때문에 한반도 군사작전의 운전대를 잡을 수 없다고 버티는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정말 쪽팔리고 창피한 일입니다. 미국은요. 동맹이 존재하는 한 작전권과 관계없이 미군이 조수석에서 동행한다고 아무리 다짐을 해도 한국군 일각이 오래 고착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한국군을 겁쟁이로 보는 거예요. 겁쟁이로. 대한민국 군대가 겁쟁입니까? 결국은 이명박이나 박근혜 대통령 이 두 사람 때문에 미국의 조야에서는 한국군을 지선으로
작전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런 겁쟁이들의 집단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전시작전은 니들이 가져가도 절대로 한반도 안 떠날 거야. 니들이 하면 우리가 도와줄 거야. 라고 얘기해도 벌벌벌 떨면서 형님 제발 좀 주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쟁이 집단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군은 스스로 작전권 행사를 위해 1988년부터 8.18 계획에 따라 장비와 시스템을 정비해왔고 미국도 냉전 후의 새로운 세계 전략과 한국군의 능력 평가에 기초해 1990년대 초부터 작전권 전환을 준비해왔다. 그 결과 미국은 전방을 포함한 미군 부대를 평택기지로 통폐합하고 필요시 미군의 전력을 부분적으로 타 지역에도 출동시키면서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한국군에 대한 작전권 행사하면서 주한미군을 세계전략 차원으로 운용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참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군 지휘부들의 이 뿌리 깊은 두려움을 북한에 대해서 무서워하고 있는 겁니다. 뭐 실제 그럴 수는 있죠. 1950년 한국전쟁 때 이승만은 전쟁 나면은 북진 통일해서 아침은 서울에서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는다고 그 개지랄을 떨었으면서도 그 이승만이 국부라는 겁니다. 전쟁 나자마자 서울 시민들 다 서울에 있는데 한강대교에 폭파하고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인간을 국부라고 여기는 그 인간들이 대가리도 정말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 두려움, 초장에 행편없이 밀려가지고 태국까지 밀렸던 그 두려움은 한국 군대가 갖고 있는 원초적인 트라우마입니다. 지금 우리는 GNP 부분에서는요, 북한이 80배입니다. 80배. 국방부에도 보수적으로 잡아도 10배 이상 되는 나라입니다. 북한이 왜 핵을 개발했겠습니까? 그야말로 재래식 군비 경쟁으로는 게임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아니까 할 수 없이 급에 질려서 실제로는 북한이 급에 질려서 핵을 개발한 겁니다. 그 핵을 물론 써서는 안 되고 쓰게 만들지도 못하게 해야 되고 핵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해야죠. 사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어쩌면은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동북아는 그야말로 일본도 핵무장할 거고 그야말로 원자력 발전소에 의해서 핵무기 천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 두려움 이제 벗어날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평택기지가 2016년 완공되고 주한미군의 기능이 바뀌면 작전권 전환은 더 연기하기 어렵다는 것을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 일각에서는 작전권을 주권 차원에서 접근한다. 작전권은 안보의 문제이다. 주권이나 돈 위주의 관점에서 볼 일이 아니다. 우리 안보를 위해 더 나은 길이 없다면 주권도 타협하고 재정도 더 지출해야 한다. 그런데 주권을 타협하고 돈을 더 쓰면서도 우리의 안보를 능동적으로 챙기지 못하고 피동적으로 의존하면서 미래의 상황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지금 정부는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과 위협을 작전권 전환의 주 이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1970년, 1980년대 소련과 미국은 유럽 전선에 각각 수백 기의 중거리 핵미사일로 대치했습니다. 소련의 SS-20, SS-20의 위협에 대응해 미군이 퍼싱2 미사일 등을 독일,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에 배치했습니다. 미국의 전통적인 해우산 정책을 행동으로 보인 사례 있죠. 하지만 그 어느 나라 군에 대해서도 미국이 나토에 배속된 각국 군의 10%를 제외하고는 작전권을 갖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나토라고 하는 서유럽 방위군에 포함되어 있는 각국 군 대비 10%의 군, 이 통합군은 나토군 사령관인 미군이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그 외 나머지 90%에 달하는 영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어느 나라도 그 군사작전권을 미군에게 헌납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도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최대 안보 위협 요소로 꼽고 있지만은 미군이 일본 자유의
대한 작전권 행사가 검토되고 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없습니다. 냉전 후 미국은 전 세계로부터 전술 핵무기를 철수 또는 폐기했습니다. 대신 해상 또는 공중발사 핵무기로 핵우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느 동맹국가도 작전권과 핵 억지력이 연계된 경우는 없어요. 만약 미국이 핵우산 정책에 의문이 든다면 우리는 작전권이 아니라 자체 핵능력을 가져야 될 겁니다. 작전권 전환 재연기 조건의 하나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 MD 체계죠. 한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 KAMD 체계에 간 상호 운영성 확보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표면적으로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중국과 러시아의 미사일에 대응하는 방어망의 최첨단의 한국이 나서는 결과가 됩니다. 또한 매년 500억 달러 이상의 국방 예산 감축을 위해서는 연간 100억 달러 규모로 투입되는 MD 개발 예산의 대폭 삭감에 불가피한 미국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 등의 직접 간접 재정 참여가 기묘한 실정인데요. 바로 이걸 지금 미국은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실제 위험 그 자체보다 항상 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겁을 더 먹는 거예요. 자기 군을 스스로 지휘 통제하는데 두려움을 가져서는 나라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능동적 안보를 위해서도 주변 국가들과의 전략적 조화에도 재정적 효율 면에서도 득보다 실이 명백히 큰 작전권 전환 재연기는 제고돼야 한다라는 것이 송민순 전 청와대 외교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의 제언인데요.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수 세력들 쪽팔리지 않습니까? 북진 통일을 운운하면서 북한을 갖다 멸망시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인간들이 연평도에서 북한의 포격에 연평도가 초토화가 되고 있는데도 우리가 그걸 보복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사람도 아닌 미국 사람인 한미연합사령관이 한국 대통령이 아닌 한국 국방부가 아닌 미국 국방부에 보고를 하고 청와대가 아닌 백악관 허가를 받아야 비로소 공격할 수 있다는 사실 쪽팔리지 않느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시작전권을 못 가져오고 있다고 떠든다면 니들은 보수가 아니야 이 병까지만 하겠습니다. 노래 하나 듣고 계속 하죠. 아이유의 졸업하는 날 듣고 오겠습니다. 여우처럼 쇼핑하자 폭스마켓. 세계 최초 히말라야 16자완 등 어몽길의 등반 노하우가 담긴 대한민국 등산화 대표 브랜드 트랙스타의 트레킹화, 고어텍스 등산화 등 수십 가지 다양한 경등산화와 중등산화를 폭스마켓에서 만나보세요. 메이드 인 코리아 트랙스타입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참 좋은 쇼핑몰 폭스마켓. 문의는 1566-5476. 검색창에 폭스마켓을 입력하세요. 폭스마켓.co.kr. 네. 멘트가 관하겠습니다. 항상 이거 읽을 때마다 좀 웃어요. 뭐가 웃음냐면은 조합은 소잡사님이 신청한 광고입니다. 소잡사. 네, 요즘 제가 단식 중이라서 소 못 먹습니다. 책 사람 냄새의 작가 김수망님과의 만남. 북콘서트가 10월 11일 저녁 6시 40분. 10월 11일이면 아마 다음 주 금요일인 것 같네요. 그죠? 다음 주 금요일 저녁 6시 40분 경북 구미시 공단동의 한국산업공단본부 2층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저자의 책 삼성에 없는 단 한 가지 사람 냄새를 가지고 오시면 좋고요. 예, 아마 사인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구미지체과 뉴스풀 협동조합에서 주관하는 이 행사에서는 삼성반도체 노동자로 근무하다가 백혈병으로 돌아가신 황유미 씨와 황유미 씨 그 가족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북 콘서트에 대한 문의사항은 010-4531-5641 010-4531-5641로 연락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미네요. 경북 구미. 예. 대화록 수사가 박근혜 위기 탈출을 위한 쇼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한겨레신문은 사설을 통해서 대화록 수사에 다시 나타난 정치검찰의 검은 그림자라는 사설을 통해서 이 문제를 짚고 있습니다. 검찰, 최동욱 검찰에 대해서 그나마 사람들이 지지를 보냈던 것은 최소한의 공정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무장관이
해서는 안 된다. 청와대에서는 하지 말아라고 했지만은 법률가의 양심과 자존심상 원세훈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결국은 현실과 타협해서 구속 기소를 하지 못하고 불구속 기소를 했던 최동욱 검찰. 그나마 그것도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최소한의 양심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지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 대화록 수사는요. 최소한의 양심마저도 없기 때문에 또다시 이명박 때 검찰이 들었던 오명인 떡금, 떡찰 이런 얘기를 듣는 겁니다. 한겨레신문의 사설 소개해드립니다. 검찰이 2일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에 대한 그간의 수사 결과를 공개한 뒤 정치 공방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사초 폐기는 명백한 범법 행위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 인사들을 겨냥했고 민주당은 최종본을 만든 뒤 초안을 삭제하는 건 당연하다며 검찰의 발표 시점과 태도를 문제 삼았다. 정치 공방보다 실체와 진실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 걱정스러운 것은 검찰의 태도다.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과 김광수 공안 2부장은 설명 과정에서 원본과 최종본 사이에 의미 있는 차이가 있다느니 삭제됐다면 더 큰 문제라고 밝힘으로써 결과적으로 새누리당 정치 공세의 빌미를 제공했다. 절차와 내용 면에서 모두 문제가 있습니다. 언론 보도가 오해나 이상한 상황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설명했다고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대목, 즉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 넘어가지 않는 이유가 제대로 밝혀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공개에 나선 것부터 이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대화록을 다음 대통령이 참고할 수 있도록 국가정보원에 1급 비밀로 분류해서 두겠다는 게 노무현 대통령은 그나마 이명박이가 사람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저 인간도 대통령이 되면은 남북 대화는 하지 않겠느냐. 혹시라도 정상회담 한다고 떠들지 모르니까 그러면 정상회담 때 자료를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화록도 사실은 국가지정기록물로 해야 되지만은 풀어서 이게 1급 비밀로 분류해서 국가정보원에 뒀으니까 그걸 국가지정기록물로 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지정기록물이 되면은 15년, 30년, 보존연한 동안 못 봅니다. 보려면은 국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돼요. 아마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뭔가 넘어가지 않았었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이 되는데 이게 합리적인 추측입니다. 근데 이게 제대로 밝혀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공개에 왜 났습니까? 인사난맥, 김무성, 여기자 성추행 이런 걸로 지지도가 6%, 7% 급나가니까 그거 엎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경향신문 보도대로 대화록 원본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삭제된 것인지 국가기록원에 넘어가지 않은 것도 그 의사에 의한 것인지 밝히려면 참여정부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출석 의사를 밝힌 참여정부 참모들에 대한 조사를 앞둔 시점에 검찰이 그간의 수사 결과를 덜컥 공개하고 나섰으니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검찰이 말하는 원본과 최종본 사이에 의미 있는 차이가 무엇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애초 이 사건 쟁점의 하나는 노 전 대통령의 북방 한계선 포기 발언 여부였다. 국정원이 지난 6월 대화록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뒤 발언이 포기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해석이 엇갈렸다. 물론 아니라는 여론이 더 우세했다. 그럼에도 참여정부 쪽 인사들은 대화록뿐 아니라 정상회담 전 준비회의 내용 등 관련 기록 일체를 확인해 발언 배경과 진위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자는 주장을 폈다. 여야가 대화록 공동열람에 합의한 것도 이런 맥락이었다. 그런데 새누리당과 일부 보수 언론이 대화록의 일부 표현을 꼬투리 잡아 본말을 뒤집으려는 터에 검찰마저 전체 맥락은 도외시한 채 부화뇌동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매우 유감스러운 게 아니라 진짜 검찰 특히 이제 최동욱이도 쫓아냈다라고 자만하고 이젠 우리 세상이야. 박근혜에게 무한충성해야지라고 생각한다면은 진짜 이명박 정권 말에 검찰이 왜 그렇게 개판 오분전이 됐습니까? 그래서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결국 검찰총장 추천을 외부 인사로 구성되는
추천위원회 사기를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특수통 최동욱 검사를 총장으로 인선해서 뭔가 좀 검찰이 과거와는 다른 정권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신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좀 보이려고 하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냥 뭐가 쳐버린 거 아닙니까? 이제 숨어있던 충성파들이 활개를 친다면은 이건요, 이명박 때하고 또 다릅니다. 그야말로 단칼에 정권이 날아가는 수가 있습니다.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 넘어가지 않은 경위를 밝히고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히 검찰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다음 정부가 참고할 수 있도록 대화록을 국정원에 보관하도록 했다면 저간의 사정은 상식에 비추어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일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몬 검찰이 다시 편파 수사로 고인을 부관 참시한다는 비난을 자초한다면 정치 검찰이라는 불명을 넘어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임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죄를 짓고도 내가 검찰이기 때문에, 박근혜에게 충성하는 검찰이기 때문에 면책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오산입니다. 박근혜가 천년만년 대통령 합니까? 그리고 10년 주기설에 있어서 다음에 정권 바뀌어요. 이명박 때는 또 몰랐지만은 박근혜 때 주의해야 됩니다. 정권 바뀌면 그 죄업을 그냥 넘어가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민주당과 참여정부 쪽 인사들도요, 국가기록원의 대화록을 모두 넘겼다는 애초 주장과 사실이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 이상 중구난방 떠들 게 아니라 스스로 진상을 밝히려는 정치적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고인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도리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게 사실 지금이니까 중요하다고 여기가지고 미주알 고주알 따지지만은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말에 정권을 손을 놓으면서 여러 가지 업무를 처리할 때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고 지시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정을 잘 모르고 잘못된 얘기를 했다면 그것도 능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캔의 그림자 듣고 계속하죠.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주의. 이 한마디를 제자리에 되돌리기가 이리도 힘든 건가요? 박근혜 정부뿐 아니라 새누리당이 장악한 국회, 사법부와 언론, 그리고 경찰들. 이 모두가 국민을 우롱하고 있을 뿐 제 역할을 제대로 하는 곳이 없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한여름 무더위 속 촛불의 바다에서 만났던 수많은 시민들. 이들이야말로 민주주의의 희망입니다. 다시금 힘내어 봅시다. 비록 이 불씨가 작을지라도 끝없이 태워 커다란 희망으로 일궈냅시다. 언론이 바로 서고 상식이 통하고 정의가 살아있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에서 나와 우리 그리고 모두가 미래를 꿈꾸고 싶습니다. 국민TV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더불어 서영석 날다 다음 카페에도 회원가입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별 얘기 안 했는데도 또 세 분이 가입해 주셨네요. 잘 안 보여가지고, 참, 저도 이제 눈이 거의 맛이 갔습니다. 주소를 기재하지 않으신 여선생님이네요. 여선생. 예. 조합원가입 감사드립니다. 대전 유성구 봉산동의 송순호님, 조합원가입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역시 주소를 기재하지 않으신 솔방울님, 조합원가입 감사드립니다. 제가 딱히 이 조합원가입을 독려하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들도 떠들지 않는데 맨날 저 혼자만 얘기하는 것도 좀 그 청취자 여러분들 귀에 못이 박힐 것 같아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은 건데요. 제가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언론 국민TV의 중요성 아무리 얘기해도 더 지나침이 없습니다. 많은 가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게시판에서 꺽지킬러님이 방금 두 구자 정자하셨다면서 소개해달라고 그랬는데요. 꺽지킬러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정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 동안은 한국일보 사설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부담금이 역시 또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가 나눠서 내게 돼 있는데요.
이것도 정확하게 규정을 하지 않아서 핑퐁 게임의 우려가 있다는 이런 얘기인데 박근혜 정권 의심됩니다. 소개해드립니다. 정부의 기초연금 법안이 여야가 공약 파기 문제로 극한 대립을 하는 와중에 그제 입법 예고됐다. 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지만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한 것인 만큼 시행하면서 부족한 것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현명한 자세라고 본다. 네, 뭐 이런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저도 뭐 어쩌면은 지속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위반을 논하려면은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입법 예고안은 정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기획안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이 위협하거나 판단이 애매한 대목이 몇 가지 눈에 띄는데요. 가장 우려되는 것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재원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법안 4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금이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정리하는 데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며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재원을 조성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미 무상보육에서도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재원 조달 문제로 큰 홍역을 치른 바가 있습니다. 지금도 양측의 입장이 팽팽해서 언제 다시 문제가 불거져 보육 지원이 파행을 겪을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기초연금 법안에서도 다시 재원 분담 문제를 애매하게 규정한 건요. 새로운 갈등을 짚히는 불씨로 만들어 놓은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 정부는 하는 것마다 그래요. 분담금 문제 때문에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무상보육 지원 10%밖에 안 해줍니다. 이거 좀 올려달라고 그랬더니 못 올려준다고. 무상보육은 원래 박근혜 대통령 공약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금 더 정부에 부담하라 합리적인 요구입니다. 안 해주고 있어요. 기초노령연금도 지금까지는 75대 25로 분배해왔다고 그럽니다. 이거 75대 25 그대로로 가면요. 내년에 당장 지자체에 7,200억 원이 더 추가로 부담해야 되고 2015년에는 1조 6천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기 매우 어려운 거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75대 25를 그렇게 기초노령연금 올리는 게 박근혜 공약 아니냐.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부담해야지. 85대 15 뭐라든지 이런 식으로 분명히 해달라고 그럴 겁니다. 그게 싫으니까 결국 애매모호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 정부가 하는 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꼼수가 아닌 게 없습니다. 복지부는 향후 시행령에서를 구체화하겠다는 그런 생각인 모양인데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정확하게 하세요. 욕먹는 것은 지자체로 넘기고 생색은 박근혜 정권이 하려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라디오 비평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